제1장 달빛 아래 팔려가는 꽃 1958년 겨울의 달성리는 밤마다 얼어붙었습니다. 경상도 산자락 끝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은 봄이 와도 풍요로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논배미는 좁았고 황토둑은 해마다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허리를 펴는 법을 잊은 듯 굽은 등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성리 서쪽 끝 집, 이영이 반쯤 내려앉은 초가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쓸쓸한 집이었습니다. 한영숙은 그 집의 장녀였습니다. 19살이었지만 15처럼 마른 몸이었습니다. 두 손은 거칠었고 눈가에는 나이보다 이른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쉬지 않고 헤아리는 조용하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영숙을 두고 저 집 큰딸은 영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영숙의 삶을 바꾸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7살 때부터 부엌을 맡았습니다. 9살에는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았고 12살에는 이웃집 농사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아왔습니다. 학교는 4학년을 끝으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동생 영희의 약값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단 한 번도 그 일을 억울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희가 웃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며 살아왔습니다. 한영희는 영숙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겨울이면 을에 알아 누웠지만 심성은 마을 어느 아이보다 고왔습니다. 봄이면 들에 핀 냉이꽃을 꺾어와 언니 밥상머리에 올려놓았고 가을이면 감 하나를 손에 쥐고 언니 이게 제일 빨간 거야 라며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의 봄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다짐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만석은 농사보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을에서 제법 행색계나 한다는 집안이었지만 그의 손을 거친 재산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논이 먼저 넘어갔고 밭이 그 뒤를 따랐으며 급기야 초가집 문서까지 노름판에 올라갔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손이 먼저 나왔고 아침이면 기억도 못하는 낯으로 밥상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그 밥상을 차렸고 영희는 그 밥상 뒤에 숨었습니다. 10월 하순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사는 최 대령이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진호 대령. 월남전에서 돌아온 뒤 읍내에 자리를 잡고 땅과 돈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42의 나이에 첫 부인을 병으로 잃고 이후로는 혼자 저택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뚝뚝하다, 사람을 가린다, 말이 없다, 눈이 무섭다 소문은 저마다 달랐지만 한 가지만은 일치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만석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간 것은 초겨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 것을 느꼈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떠들지도 않고 방 안에서 혼자 무언가를 셈하는 소리만 났습니다.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할 때는 언제나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사흘 뒤 아버지는 영숙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영희 나이가 올해 16이지? 영숙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읍내 최 대령한테 시집 보내기로 했다. 지참금도 받기로 했으니 내가 뭐라 할 것 없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숙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16. 아직 꽃도 피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아직 세상이 뭔지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아버지, 영희는 몸이 약합니다. 겨울만 되면 열이 오르는 아이입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한만석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어린 게 덕값이 나가는 법이야.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딸의 나이가 값이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영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든 영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윈볼, 가늘게 오르내리는 숨결,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작고 찬 손. 영숙은 그 손을 살며시 이불 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성리의 겨울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사람의 운명처럼 예고도 없이. 영숙은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막아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힘이 없었고 이 마을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먼 하늘 어딘가에 영희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기를 영숙은 평생 처음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고
초가 지붕 위에 소국이 쌓였습니다. 혼례 날짜는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제2장 식장 밖으로 흐르는 곡소리.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도 영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읍내 좋은데 구경 가는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영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거짓을 배우지 못한 나이였으니까요. 영숙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올수록 밤이 넘어가지 않았고 밤마다 뒤척이며 동생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혼례 사흘 전부터 영희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찬바람을 맞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는 이마에 열이 올랐고 저녁 무렵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이웃집에서 해열제를 구해왔습니다. 찬 수건을 이마에 얹고 밤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 내일은 일어날 수 있어. 영희는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살짝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갔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많이 아픕니다. 날짜를 미뤄야 합니다. 방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한만석이 좁은 눈으로 영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창금 절반이 이미 들어왔어. 날짜 못 미뤄.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댁. 사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내가 대신 갈 거야?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영희 대신 제가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영숙은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영희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영숙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몸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었고 집 이영이 덜컥거렸습니다. 영숙은 의원을 부르러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마을 의원을 깨울 돈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젖은 수건과 차가운 우물물뿐이었습니다. 언니, 영희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여기 있어. 나 무서워. 영숙은 동생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무섭다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무서웠으니까요. 무서운 것이 어디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내일이 무서웠고 동생이 아픈 것이 무서웠고 아버지가 무서웠고 돌아올 수 없는 어딘가로 떠내려가는 것 같은 이 밤이 무서웠습니다. 괜찮아. 언니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새벽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영희의 숨이 한번 크게 들렸다가 이후로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곁에 앉아 졸다 깨어나 동생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미 영희의 몸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희야. 영숙은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미 온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온 몸으로 흔들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만석이었습니다. 혼례 준비를 시키러 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쓰러진 것을 보고 그는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 굳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 망할 것이 하필 오늘.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걸린 연분홍 저고리를 보았습니다. 혼례복이었습니다. 영희를 위해 빌려온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보았습니다. 일어나라. 그 옷 입어라.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생의 몸을 두 팔로 감싼 채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죽었습니다. 알아. 빨리 입어. 세상에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목소리. 영숙은 그 목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이 두렵다기보다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종류의 인간이구나 하고 못합니다. 뭐? 동생이 방금 눈을 감았습니다. 염도 못한 채 이 집을 나설 수는 없습니다. 한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영숙은 맞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등을 맞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에 쓰러졌고 팔을 잡힌 채로 끌렸습니다. 아버지는 연분홍 저고리를 영숙의 무릎에 던졌습니다. 분칠 두껍게 하고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 있어. 최 대령이 알아채면 다 끝이야. 영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동생의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얇고 고운 연분홍 빛이었습니다. 영희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온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대신 팔려가겠다고 했을 때 이런 방식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지우고 동생의 이름을 빌려 입고 사기로 팔려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숙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발랐습니다. 눈물이 난 자리를 덮었습니다. 피멍이 든 뺨을 감추었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동생도 아니고 자신도 아닌 누군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영희의 몸은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마가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발을 내딛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하늘은 낮게 흐려 있었고 바람에 섞여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누군가 어이고 신부가 곱내하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3장 귀신이 된 신부. 읍내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영숙은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배속이 뒤틀렸습니다. 어제까지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손이 지금은 죽은 동생의 이름을 훔쳐 입은 채 낯선 사람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동생에게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언니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이미 없었습니다. 최 대령의 저택은 읍내 북쪽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높은 돌담이 둘러쳐져 있고 대문은 묵직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이 넓었고 사람채와 안채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리의리하다고 했던 것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눈에 그 집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높은 담이 감옥처럼 보였고 넓은 마당이 도망칠 수 없는 광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혼례는 마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섰고 음식이 차려졌으며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은 시키는 대로 걸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몸이 했고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달성리 초가집 방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동생 곁에 영숙의 마음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 대령은 혼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면서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표정이 없었습니다. 군복 대신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오랜 군인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섭다는 소문이 빈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렸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안채에 홀로 남겨진 영숙은 등잔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났습니다.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이 순간 아픔이 없으면 자신이 살아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와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소반 위에 술잔 하나와 주전자가 놓였습니다. 대령은 천천히 술을 따랐습니다. 마셨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등잔 기름이 타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언제 알아챌까? 아직 모를까? 이 침묵이 폭풍 전인 걸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령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영숙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대령이 영숙의 발쪽을 보았습니다. 영숙의 버선발이었습니다. 치마 끝이 살짝 들려 있었고 버선 위로 발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깨끗한 발등이었습니다. 대령의 눈이 멈췄습니다. 영숙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한 것인지 알아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몇 해 전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영희를 본 사람이라면 영희의 발등에 어린 시절 불에 댄 흉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등에는 그 흉터가 없었습니다. 대령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영희씨요? 그 물음이 담담했습니다.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을 말하기도 전에 사과가 먼저였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쫓겨나도 맞아도 이 집 문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창금을 받은 것, 날짜를 미룰 수 없었던 것, 동생의 옷을 강제로 입힌 것. 그 모든 만행을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동생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세상한테도 아무것도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내쫓아 주십시오. 사기를 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대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 침묵을 버텼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이 걸어왔습니다. 영숙은 더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날아온 것은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두꺼운 외투가 영숙의 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고요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령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무섭다는 소문과 달리 깊고 오래된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오늘 밤은 쉬시오. 내일 이야기를 합시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대령은 등잔 하나를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외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보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 물음이 밤새 영숙의 가슴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사장 무너진 가면과 푸른 새벽. 아침이 왔습니다. 영숙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외투를 덮은 채 등잔이 꺼지는 것을 보았고 창호지 너머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영숙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침 일찍 대령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상을 받으라는 정갈이었습니다. 영숙은 얼굴을 씻었습니다. 어제 덧발랐던 분이 수건에 묻어났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 아래에 그늘이 졌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된장국과 나물, 쌀밥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달성리에서는 명절에나 이런 밥상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침부터 이런 밥이 나오는구나 하는 어이없을 만큼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은 이 밥을 먹어볼 기회도 없었구나 싶어서. 오전 중에 대령이 사랑채로 영숙을 불렀습니다. 대령은 문갑 앞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들어서자 책을 덮고 마주 앉았습니다. 영숙은 무릎을 모으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젯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한 말이 사실이요? 예. 당신 아버지가 혼수비용과 지참금을 먼저 받았다고 했지요? 예. 동생 영희 씨는 어디에 있어? 그 말에 영숙은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억눌렀습니다. 달성리 집에 혼자 있을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모를 겁니다. 대령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 사람 며칠 달성리로 보내겠소. 영희 씨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내가 처리하겠소.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내가 따로 처리하겠소.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대령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고 단단한 어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됩니까? 대령은 잠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사기를 쳤습니다. 대령님을 속였습니다. 속인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말 앞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글을 읽을 줄 아오?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4학년까지만 다녔습니다. 읍내에 야학이 있어. 저녁에 글을 가르치는 곳이요. 다니고 싶으면 다녀도 됩니다. 영숙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고 싶으면 다녀도 된다는 것은 이 집에서 자신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저를 내쫓지 않는 겁니까? 대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이 집의 귀한 손님이요. 죽은 동생의 대역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령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한 번도 귀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대령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영숙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열흘 뒤 아버지 한만석은 읍내 경찰서에 고발되었습니다. 혼인 사기와 미성년자 매매에 준하는 혐의였습니다. 대령은 법적인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협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영숙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말하면 말할수록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생 영희는 달성리 뒷산에 묻혔습니다. 대령이 보낸 사람들이 제대로 수습했습니다. 작은 비석도 세워졌습니다. 영숙은 동생의 산소 앞에 처음으로 제대로 절을 했습니다. 홀레복을 입은 채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안해 영희야. 언니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영숙은 그 바람이 동생의 숨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봄 영숙은 야학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 옆에 앉아 자음과 모음을 받아 쓰는 것이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글자가 모여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환해졌습니다. 이것이 배운다는 것이구나.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대령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숙이 야학에서 받아온 공책이 방 안에 쌓여가는 것을, 그리고 영숙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그는 조용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루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소?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가을이라는 글자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대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짧게 거의 알아채기 어려운 정도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5장 만개한 영숙의 계절. 수년이 흘렀습니다. 달성리는 여전히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영숙은 더 이상 달성리에 살지 않았습니다. 읍내 북쪽 언덕 위의 저택, 높은 돌담이 둘러쳐진 그 집에서 영숙은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집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작고 조용한 자리에서 진짜 혼인 서약을 맺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령의 오랜 군 동료 몇과 야학 선생님, 그리고 이웃 몇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예식도 아니었고 성대한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그날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자리였으니까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야학은 3년째 접어들 무렵부터 영숙에게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읽고 썼습니다. 야학 선생님이 읍내 도서관을 소개해 주었고 대령은 아무 말 없이 책을 사다 두었습니다. 영숙이 읽은 책의 수가 늘어날수록, 영숙이 쓴 글씨의 줄이 반듯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없이 좁혀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대령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요? 제가 영희가 아니라는 것을. 대령은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발등을 보고 알았소. 그런데 왜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그 안에 담긴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날 밤 떨고 있는 영숙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몰아붙이거나 단정 짓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영숙은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 밤에 기다려주셔서요. 외투를 덮어주셔서요. 그리고 손님이라고 불러주셔서요.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저녁의 하늘이 깊고 맑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고맙소. 예? 이 집이 오래 조용했소. 당신이 온 뒤에 꽃이 생겼소. 마당에는 영숙이 손수 심은 동백이 서 있었습니다. 붉고 단단한 꽃이었습니다. 겨울에도 지지 않는 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나무를 심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동생 영희가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심었습니다. 동생이 목까지 피어나라고.
그의 겨울이 오자 영숙은 달성리 뒷산을 찾았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희의 산소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었고 마른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영희야, 영숙이 불렀습니다. 언니가 이제야 내 이름으로 웃으며 살고 있단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눈물은 무너지는 눈물이었지만 지금의 눈물은 차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가득 살아낸 사람이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마도 마중꾼도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팔짱을 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가까이 오자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읍내로 내려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돌길 위에 겨울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은 옆을 걷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영숙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고 선택권을 주었으며 이름을 돌려주었습니다. 연민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신뢰가 되었고 신뢰가 쌓여 사랑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영숙은 앞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년에는 동백 옆에 매화도 심어도 되겠습니까? 대령이 잠시 생각하는 얼굴로 걸었습니다. 당신 마당이요. 그 말에 영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마당이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요. 당신의 삶이요. 그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19의 겨울 죽은 동생의 이름을 빌려 가마에 올랐던 그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마당에 꽃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성리의 그 겨울은 독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한 겨울을 건너왔기에 영숙의 봄은 더 오래 따뜻했습니다. 비극의 안개를 건너온 신부는 그렇게 자신의 계절을 만개시켰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